저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정체 모를 주사를 맞았고 친구들은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14살에 선발되었고 19에 탈출했어요. 시작은 함경북도 예술학교였습니다. 춤을 배우던 평범한 소녀였죠. 그런데 평양에서 본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고 걷는 법을 배웠고 거부하면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뒷산에서 친구의 머리핀을 발견했을 때 저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12개 주사를 맞았고 다음 날이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왼쪽 팔뚝에는 바늘 자국이 17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밤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그 자국을 보면서 저는 제가 천천히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4살에 선발되었어요. 함경북도 예술학교에서 춤을 배우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평양에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평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왜 뽑혔는지, 그 선발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것도요. 저는 14호였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어요. 은서라는 이름은 그곳에 들어간 날 사라졌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곳에 들어간 소녀는 12명이었어요. 5년 뒤 살아서 나온 건 3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지금도 전부 알지 못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 친구 수연이는 뒷산에 묻혔다는 것을요. 수연이의 흰색 나비 머리핀을 제가 흙 속에서 직접 꺼냈으니까요. 그 머리핀을 쥐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걸요. 저는 최고 위층 간부의 단독 접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한 발짝이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1.5평짜리 독방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물만 주어졌고 나왔을 때 제 체중은 38kg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게 아니었어요. 독방에서 나왔을 때 수연이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 그게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베개도 가지런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었더니 옷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훈련복도 속옷도 양말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물함 선반 위에 딱 하나 나비 머리핀만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의 엄마가 사준 흰색 플라스틱 나비 머리핀. 수연이는 그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아이였습니다. 그걸 두고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교관에게 치료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출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시설로 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출된 사람이 엄마의 머리핀을 두고 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뒷산 언덕에 올라갔을 때 새로 파여진 흙을 발견했습니다. 그 흙 위에 수연이의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235mm 수연이 사이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무릎이 꺾였고 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나비 머리핀을 꺼내 주먹 안에 넣고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 날개가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 통증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를 그곳에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옛 전우였습니다.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시설의 선발 담당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전우가 아버지의 딸을 이곳에 넣은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망 통보서 종이 한 장이 시설에 전달되었지만 저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종이를 봤을 때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는 제가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주사를 맞고 기억이 사라진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통증이 기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증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머리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선발 통보를 받은 건 첫눈이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예술학교 교장실로 불려갔을 때 저는 방금 연습실에서 춤을 추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계급장이 보였지만 그때는 별의 개수가 뭘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특별한 기회가 왔다고 예술단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저는 14살이었습니다. 평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평양에 뽑혀간 선배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게 좋은 뜻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평양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요. 14살의 머리로는 그게 최선의 해석이었어요. 집에 전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평양에 가게 됐다고, 예술단이라고, 기뻐해 주실 거라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연락은 도착한 뒤에 하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이미 짐이 꾸려져 있었어요. 제가 싼 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제 옷과 신발을 가방에 넣어 놓았더군요. 그 순간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 검은 봉고차가 서 있었고 이미 몇 명의 소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에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도 칸막이가 있었고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크고 볼이 동그란 아이였습니다. 머리에 흰색 나비 모양 플라스틱 머리핀을 꽂고 있었어요. 그 머리핀이 차 안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수연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수연이도 예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왔지만 춤을 전공했다는 것, 가족에게 연락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새벽에 짐이 미리 쌓여 있었다는 것까지 저와 똑같았어요. 수연이의 손은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소녀가 모두 12명이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숨소리만 좁은 차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고 그러면 다시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차가 몇 시간을 달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엉덩이가 아팠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차가 멈췄을 때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눈앞에 회색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었어요. 3층 높이의 벽이 매끈했고 입구에는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쪽에 산이 보였고 앞쪽에는 넓은 공터뿐이었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도로 표지판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저도 수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어요. 안내라기보다는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뒤에서 밀듯이 걸으라고 했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건물 안은 형광등 불빛뿐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벽이 회색이었고 바닥은 콘크리트였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12소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퍼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예술단이라고, 춤을 배우러 왔다고요. 차 안에 12명이 탔다고 말씀드렸죠. 5년 뒤 살아서 나온 건 셋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규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번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14호, 수연이는 7호였어요. 방은 6평 남짓했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철제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철제 사물함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불은 얇았고 베개는 딱딱했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같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짐을 풀자마자 벽에 일과표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 기상, 5시 반점호, 6시부터 9시까지 기본 훈련, 9시 식사,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문 훈련, 2시 식사, 3시부터 6시까지 개별 훈련, 6시 식사, 7시부터 9시까지 자습, 9시 점호, 9시 반 취침. 하루가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숨 쉬는 시간까지 정해진 것 같았어요. 기본 훈련이라는 건 춤이 아니었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어요. 입꼬리를 정확히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교관이 작은 자를 들고 다니며 입꼬리 각도를 쟀어요. 1.2cm.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다시, 그보다 많아도 다시.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요. 처음에는 웃는 연습이 우스웠습니다. 춤을 배우러 왔는데 왜 웃는 연습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관의 눈빛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틀리면 벌을 섰어요. 복도 끝에서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였습니다. 걷는 법도 배웠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한 발짝의 보폭이 정확히 50cm여야 했습니다. 바닥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테이프 위를 걸었어요. 벗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삐끗해도 다시. 12명의 소녀가 줄을 서서 같은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로 맞을 때까지요. 전문 훈련은 춤과 노래였습니다. 이건 예술학교에서 배운 것과 비슷했어요. 다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이 없었어요. 예술학교에는 연습실마다 큰 거울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거울이 한 면도 없었습니다. 세면대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복도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계산된 거였어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표정이 어떤지 확인할 수 없어요. 교관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야 하는 거죠. 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이곳의 첫 번째 통제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이었지만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옥수수죽 1그릇과 김치 조금, 점심에 밥 반 공기와 국, 저녁에 밥 반 공기와 반찬 1~2가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루 총 칼로리가 800kcal를 넘지 않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체중을 쟀어요. 소련제 저울이었는데 녹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속과 기름이 섞인 그 특유의 냄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45kg을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넘으면 그 주 식사량이 줄었어요. 수연이는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웃는 연습도 저보다 빨리 통과했어요. 교관이 수연이를 칭찬할 때
수연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비어있는 표정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수연이가 사물함 위에 나비 머리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게 수연이가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엄마가 사준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500원 주고 산 거라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거라고 했지만 수연이는 그 머리핀을 볼 때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작고 하얀 플라스틱 나비. 사물함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리 방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머리핀을 보면 마음이 놓였어요. 그게 우리 방에 있는 한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느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소녀들 사이에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관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 웃음 연습을 잘 통과하는 아이, 몸이 유연해서 춤을 잘 추는 아이가 위였고 느리거나 서투른 아이들은 아래였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것 자체가 규칙 위반이었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몸을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입 모양만 보였습니다. 여기 이상해. 저는 이불 속에서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쇠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건 사람의 신음이었어요. 그 복도 끝에는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그 문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철문의 손잡이에 기름 자국이 항상 새로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밤마다 그 문을 열고 닫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다음 날부터 저는 복도 끝 철문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그냥 닫혀있는 낡은 문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에 잠금 장치가 2개 달려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늘 새로운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걸음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녀들 중에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2회 먼저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걸을 때 그 아이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녔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눈만 살아 있었는데 그 눈마저 차가웠습니다. 그 선배가 어느 날 훈련이 끝난 뒤 세면대 앞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세면대를 채웠어요. 그 물소리에 묻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긴 예술단이 아니라고요. 저는 물을 틀어놓은 채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제가 본 어떤 눈보다 차가웠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의 눈이었어요. 2해 동안 이곳에서 살아남은 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여기가 예술단이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웃는 법을 배우는 곳인데. 다만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거울이 한 면도 없다는 것. 바깥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가족에게 연락이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사라지는 소녀들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예술단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술단이 아니라면 이곳은 대체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 자정이 넘어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철문이 열리는 소리. 이번에는 신음이 아니었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 저는 문틈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어두웠지만 비상등의 붉은 빛에 윤곽이 보였어요. 소녀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한복이었는데 구겨져 있었고 머리가 풀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걸음이 이상했어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찍혔는데 비상등 불빛에 그 자국이 검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건 피였어요. 그 소녀를 부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의료진처럼 보였습니다. 둘이 천천히 복도를 지나 반대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수연이가 깰까봐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연이도 봤던 거였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매일 밤 그 철문 쪽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했어요. 철문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열렸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열릴 때마다 소녀가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절뚝거리거나 부축을 받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다음날 훈련에 나오지 않았어요. 2, 3일 뒤에 다시 나타나면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서 무언가가 꺼져 있었어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뭔가가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웃는 법, 걷는 법, 술 따르는 법, 대화하는 법. 이게 무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한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 철문 뒤에 있다는 것을. 수연이가 그날 밤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귀에 대고 거의 숨소리만한 크기로 말했어요. 도망가자고. 저는 수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저도 수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건물에는 출입구가 하나뿐이었고 군인이 항상 서 있었고 창문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수연이는 말했어요. 도망가자고.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그 밤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복도 끝 철문 너머에 있는 건 방이 아니라 계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계단은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을요. 그 뒤로도 매일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일어났고 5시 반에 점호를 받았고 하루 종일 훈련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교관은 여전히 입꼬리 각도를 쟀고 소녀들은 여전히 웃는 연습을 했고 식사는 여전히 800kcal 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웃었고 걸었고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 모든 훈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된 뒤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그게 고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관 앞에서 1.2cm의 미소를 만들 때마다 복도 끝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던 소녀의 맨발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뒤에서 비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체중 측정은 계속되었어요. 소련제 저울 위에 올라가면 녹냄새가 코끝에 올라왔습니다. 금속과 기름이 섞인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45kg을 넘으면 그 주 식사가 줄었고 42kg 아래로 내려가면 따로 불려가서 영양주사를 맞았습니다. 42에서 45 사이. 그 3kg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43kg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 주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저는 건물 구조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연이에게 도망가자고 한 것은 수연이었지만 준비를 시작한 것은 저였습니다. 훈련실 사이를 이동할 때 복도의 길이를 발걸음으로 쟀어요. 한 발짝 50cm, 1층 중앙 복도가 68발짝이니까 34m. 왼쪽으로 꺾으면 훈련실 4개와 식당, 오른쪽으로 꺾으면 복도 끝에 그 철문, 2층에 숙소 12개와 세면장, 3층에 교관실과 의무실,
그리고 복도 끝 철문 너머에는 지하. 출입구는 정문 하나. 정문에 군인 2명이 교대로 서 있었어요. 교대 시간은 아침 6시와 저녁 6시. 교대하는 동안 약 3분간 한 명만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었어요. 언제 쓸지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만이 제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무겁고 느린 발소리. 저는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 아래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쪽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3층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 쪽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한밤중에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의료진이라면 왜 밤에 혼자 지하로 내려가는 걸까? 그때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수연이는 그 무렵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낮에는 괜찮은 것처럼 훈련을 받았지만 밤에 이불 속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어깨만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러면 수연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의 나비 머리핀은 사물함 위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흰색이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머리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다면 언제일까? 나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3층에서 내려오는 길에 계단 옆 벽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반년 넘게 매일 지나다닌 계단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지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거의 안 보이는 글씨였어요. 비상구 동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건물에 동쪽 비상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입소 6달째에 첫 연애가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 교관이 번호를 불렀어요. 3호, 7호, 9호, 14호. 수연이와 저 그리고 2명이 더 불렸습니다. 훈련복 대신 한복이 지급되었어요. 하얀 한복이었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훈련복보다는 부드러웠어요. 머리를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고 화장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교관이 직접 화장을 해줬어요. 입술에 색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고 볼에 연지를 찍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없었어요. 다만 수연이의 얼굴은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달라 보였어요. 15살인데 2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기분 나빴어요.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녁 7시에 우리는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방향이었어요. 1층 왼쪽 끝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잠겨있던 문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또 다른 복도가 있었고 복도 끝에 넓은 방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샹들리에가 12개 달려 있었어요. 금빛 불빛이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긴 식탁 위에 술병과 음식이 가득했고 제가 6개월간 먹은 양보다 많은 음식이 한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어요. 고기가 있었습니다. 과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루 800kcal 연명하는 동안 이 방에서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별이 달린 군복. 가장 안쪽에 앉은 사람의 군복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건 상당히 높은 계급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춤을 추고 술을 따르고 웃고 대화를 하는 것. 6개월간 배운 그대로였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웃었고 술을 따랐고 고개를 숙였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1.2cm의 미소를 유지했어요. 연애는 3시간쯤 이어졌습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해갔고 목소리가 커졌고 손이 가까이 왔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허리를 스쳤을 때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어요. 멈추면 안 되었으니까요. 미소가 1.2cm에서 벗어나면 안 되었으니까요. 연애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복도를 따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의무실로 가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의무실에 의자가 4개 놓여 있었고 우리는 앉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복도를 걸어 다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사기를 꺼냈어요. 유리 앰플에서 액체를 뽑았습니다. 건강주사라고 했어요. 연애 후에 맞는 거라고. 저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팔뚝 안쪽이 시큰하더니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훈련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려 있었고 화장은 지워져 있었어요. 연애가 끝난 뒤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침대에 눕기까지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3시간인지 4시간인지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팔뚝을 봤습니다. 바늘 자국이 하나 늘어 있었어요. 의무실에서 맞은 것 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 맞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수연이의 팔뚝에도 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주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기억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연애가 끝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만드는 거였어요. 2번째 연애 뒤에도 같았습니다. 3번째도 같았어요. 3번째 주사를 맞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몸에서 피를 봤습니다. 허벅지 안쪽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통증이 기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 등을 식혔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연이의 눈도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저를 천천히 부수고 있었어요. 입소한 지 1년하고도 석 달쯤 되었을 때 저에게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관이 따로 불렀어요. 연애가 아니라 개별 배치라고 했습니다. 최고 위급 간부의 개인 초대라고요. 14호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어요. 기회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교관은 정말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17살이었어요. 그때쯤 되면 연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개별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연애에서 여러 명이 함께 춤추고 술을 따르는 것과 혼자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다른 소녀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개별 배치에서 돌아온 소녀들은 며칠간 훈련에 나오지 못했어요. 나오더라도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눈. 그런 눈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녁 7시에 한복을 입었어요.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라 연분홍이었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교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교관을 따라 건물 1층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평소 연회장보다 더 안쪽이었어요. 문 앞에 군인이 서 있었고 문이 열렸을 때 안에 한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이 있었고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들어온 뒤 처음 보는 창문이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으로 바깥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 방의 온도가 28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난방이 3개 틀어져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군복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어요. 금별 3개가 달린 군복상의가 옆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별 3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 건물에서 별 3개를 단 사람은 처음 봤어요. 교관이 저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까딱이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걸어갔습니다. 소파 끝에 앉았어요. 가능한 한먼 쪽에 술을 따랐습니다. 배운 대로 1.2cm의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시간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이 다가왔습니다. 제 턱을 잡으려는 손이었어요. 가까이 오라는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잡으려는 손이었어요. 소유하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짝, 딱 한 발짝이었어요. 그 한 발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변했어요. 술기운에 붉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28도 온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벽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연이의 나비 머리핀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던 소녀들의 맨발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한 발짝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짧게 뭔가를 말했어요. 30초도 되지 않아서 문이 열렸고 군인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제 양쪽 팔을 잡았어요.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요. 계단이 23개였어요.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고 습기가 올라왔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계단이 끝나고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밤마다 열리던 그 철문이 안쪽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그 문 너머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좁은 방이 보였어요. 시멘트 바닥, 시멘트 벽, 시멘트 천장. 1.5평도 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변기 하나와 수도꼭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밀어 넣어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깜깜했어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손으로 더듬어 벽을 짚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수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수연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 수연이의 나비 머리핀이 사물함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하 독방에서 보낸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빛이 없었으니까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사라지면 사람이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왔습니다. 녹물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시지 않으려 했는데 이틀째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되더군요. 음식은 하루에 한 번 문 아래 틈으로 뭔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갠 것 같았어요. 그릇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진 걸 손으로 주워 먹었어요. 손가락에 시멘트 가루가 묻었고 그 가루째 삼켰습니다. 매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엉덩이부터 등까지 퍼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추위가 아니었어요. 어둠도 아니었고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 사람 소리가 없다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자기 심장 소리만 듣다 보면 그게 내 심장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지 이미 죽어서 여기 갇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술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아주 작은 소리로요. 제 목소리가 들려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째인지 모르는 어느 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로 잡아 올려졌고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23개의 계단. 올라올 때는 내려갈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2층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우리 방 문을 열었어요. 수연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연이 생각밖에 하지 못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어요. 수연이의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베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그 침대를 쓰지 않았던 것처럼.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수연이의 옷이 없었어요. 훈련복도 속옷도 양말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물함 위를 봤어요. 나비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흰색 플라스틱 나비. 수연이의 엄마가 사준 그 머리핀. 저는 그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치료가 어디 갔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전출되었다고. 다른 시설로 갔다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출된 사람이 머리핀을 두고 갈 리가 없었어요. 수연이에게 그건 엄마였으니까요. 그 작은 플라스틱 나비가 엄마였으니까요. 그걸 두고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뒷산에 나갔어요. 훈련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분 건물 뒤쪽 마당에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마당 너머에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날은 경비가 한 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언덕 뒤편에 흙이 파여진 자리가 있었어요. 새로 파여진 흙이었습니다. 주변 풀은 마른 겨울 풀이었는데 그 자리만 흙이 축축했어요. 그리고 그 흙 위에 슬리퍼 한 짝이 있었습니다. 235mm 수연이 사이즈였어요. 분홍색 실내용 슬리퍼. 우리가 건물 안에서 신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흙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전출이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여기에 묻혔습니다. 나비 머리핀을 꺼냈어요. 주먹 안에 넣고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 날개가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고.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수연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나비 머리핀을 품에 넣고 저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경비가 돌아오기 전에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두려움 위에 다른 것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수연이의 이름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슬리퍼 옆에 흙이 새로 파여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어요. 세 곳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사라진 뒤에도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치되었어요. 개별 배치가 아니라 단체 연애였습니다. 지하실에 다녀온 뒤로 저에게 개별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부한 소녀를 다시 보내는 건 그쪽에서도 부담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단체 연애는 빠질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복을 입고, 다시 웃고, 다시 술을 따르고,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이 사라졌어요. 팔뚝의 바늘 자국은 11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비 머리핀을 갖고 있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실로 꿰매 넣었어요. 바늘은 의무실 쓰레기통에서 주웠고 실은 이불에서 한 올 뽑았습니다. 그 머리핀이 가슴에 닿아 있으면 수연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나비 날개의 모서리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을 때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복도를 걸어다니던 흰 가운의 사람. 의료 담당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마주친 게 아니었어요. 그쪽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저를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 아래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마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흰 가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오래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무실 문을 잠그고 불을 켰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종이를 펼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곳의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고, 의무실에서 소녀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그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 날짜, 상태. 상태라는 칸에 적힌 단어들이 있었어요. 정상, 관찰, 격리, 처리. 처리라는 단어 옆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7번이 있었어요. 수연이의 번호. 그 옆에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수연이가 임신을 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기억이 사라진 사이에 수연이의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연이 자신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었을 테니까요. 의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소녀들은 처리된다고. 처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7번 외에도 처리라고 적힌 번호가 있었어요. 30개가 넘었습니다. 이 시설이 운영된 이래로요. 30명이 넘는 소녀들이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무실 냉장고에는 약품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냉장고 온도가 영하 20도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는 차마 묻지 못했어요. 저는 종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의료 담당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이었어요. 사망 통보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 전달된 서류였는데 저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통보. 종이 한 장. 아버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의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아버지의 옛 전우라는 것을,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시설의 선발 담당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전우가 아버지의 딸을 이곳에 넣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알았을까요? 자기 전우가 자기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의무실 벽을 짚고 섰습니다.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나비 머리핀이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머리핀. 저는 가슴을 눌렀어요. 머리핀의 날개가 피부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통증이 저를 잡아주었어요. 무너지지 않게. 의료 담당자의 눈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을 안고 살 수 없다고.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우리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의 눈을 보았고 서로가 같은 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의무실을 나올 때 저는 품속의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수연아, 나 꼭 나갈게. 그 뒤로 저와 의료 담당자 사이에 조용한 연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연결이었어요. 낮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간에 의무실 앞을 지나가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걸었어요. 하지만 새벽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핑계로 복도에 나오면 그 사람이 의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눈짓 한 번이면 됐습니다. 의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로 이야기했어요. 속삭이는 것보다 더 작은 소리로 그 사람이 건물 구조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석 달간 외운 것보다 훨씬 자세한 정보였어요. 이 건물에는 제가 몰랐던 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쪽 비상구 1층 끝 복도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자재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 안쪽에 철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상시 탈출용으로 만들어진 문이었는데 몇 년째 사용되지 않아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의료 담당자가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의 마스터 열쇠 중 하나를 의무실 비품함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상구에서 밖으로 나가면 뒷산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묻혀있는 그 언덕의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거기서 산길을 타고 동쪽으로 가면 평양 외곽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기차를 타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는 두만강이었습니다. 비상구에서 두만강까지 직선거리 380km, 실제로는 500km가 넘을 거라고 했어요. 산길과 우회로를 고려하면요. 의료 담당자에게는 바깥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연결이 닿는 사람이었어요. 의료 담당자 본인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기록한 것들, 그것들을 안고 사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둘이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탈출 시점은 제가 다음 연회에 배치되는 날로 잡았어요. 연회 날은 건물 안의 경비가 연회장 쪽에 집중됩니다. 동쪽은 상대적으로 비어요. 그리고 연회가 끝나면 주사 시간이 있는데 그 주사를 맞기 전에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맞으면 기억이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니까요. 의료 담당자가 한 가지를 더 알려줬어요. 비상구에서 뒷산까지 47m, 뒷산 끝에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높이 2.4m, 평소에는 전류가 흘렀지만 매주 수요일 새벽에 1시간 동안 정기 점검으로 전류가 끊긴다고 했어요. 연회가 있는 날이 수요일이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연회 날짜는 우리가 정할 수 없었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나비 머리핀을 만지며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곧 나갈 수 있어. 세상에 알려줄 거야. 너를 알려줄 거야. 한 달 뒤 교관이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14호 연회 배치. 날짜를 확인했어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 거였습니다.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의료 담당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문 경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평소 2명이던 경비가 4명이 되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정기적인 경비 강화일까요? 그날 밤 연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거울 없는 세면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비 머리핀이 가슴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손끝에 플라스틱 날개의 윤곽이 만져졌습니다. 오늘 밤 나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7시에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흰색이었어요.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교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입꼬리를 1.2cm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만드는 그 미소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짓는 가짜 웃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소녀 6명이 배치되었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들어갔을 때 군복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큼 술도 많았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술을 따르고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연애는 보통 3시간. 10시쯤 끝나고 주사 시간이 됩니다. 주사 전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연회장에서 12m 떨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자재창고, 자재창고 안쪽 철문이 비상구. 의료 담당자가 10시까지 그 철문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2가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가슴에 꿰매진 나비 머리핀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9시가 지나고 9시 반이 되었을 때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술병이 비어갔어요. 10시가 가까워지자 교관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하나씩 연회장을 나왔어요. 의무실로 가서 주사를 맞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줄의 마지막에 섰어요. 의도적으로요. 복도를 걸을 때 교관이 앞에서 소녀들을 이끌었습니다. 앞쪽 소녀들에게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저는 복도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교관이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방향으로 걸었어요. 교관과 소녀들이 의무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심장이 귀에서 뛸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쳤어요.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자재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지만 창고 안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비상구 철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어요. 그 차가움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구 앞에 의료 담당자가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설의 기록들, 소녀들의 번호와 상태가 적힌 종이들, 수연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 의료 담당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비상구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발소리, 군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맨발 소리였어요. 돌아봤습니다. 소녀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훈련복 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 연회에 함께 배치되었던 소녀였습니다. 16살쯤 그 소녀의 눈이 저를 봤어요. 공포와 간절함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나도 데려가 달라는 눈. 저는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데려가면 위험이 배로 늘어납니다. 맨발이었고 겉옷도 없었어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보고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수연이의 눈과 같았으니까요. 수연이가 처음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녀가 뛰어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셋이 비상구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상구에서 뒷산까지 47m 뛰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다리를 감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소녀의 맨발이 눈 위를 밟았습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 발자국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뒷산에 도착했을 때 뒤쪽 건물에서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아직 들킨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주사 시간에 14호가 없다는 걸 교관이 알아차리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있을 거였어요.
그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높이 2.4m. 의료 담당자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자정. 전류가 끊기는 시간이었어요. 의료 담당자가 철조망을 만졌습니다. 감전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소녀를 밀어 올렸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쉽게 올라갔어요.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조망에 매달렸을 때 한복 소매가 철사에 걸렸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팔에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넘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떨어졌을 때 눈이 제 몸을 받아주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었어요. 건물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된 거였어요.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셋 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로.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며 가지에 얼굴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눈에 빠졌고 빼낼 때마다 시간이 걸렸어요. 의료 담당자가 앞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소녀의 손을 잡고 뒤따랐어요. 소녀의 맨발이 눈 위에서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20m쯤 뒤에 있었을 겁니다. 의료 담당자가 방향을 바꿨어요. 원래 계획은 산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추격이 시작되면서 남쪽 계곡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곡은 가파랐어요. 미끄러졌습니다. 엉덩이로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소녀가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돌에 걸렸어요. 소녀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뒤쪽 손전등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소녀를 일으켰어요. 발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뛸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소녀를 업었습니다. 39kg이라고 했었어요. 제 체중도 43kg이었습니다. 43kg이 39kg을 업고 산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첫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인지 땅인지. 다만 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두 번째 총성. 왼쪽 나무에서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세 번째 총성은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왼쪽으로 꺾으라고. 바위가 있었습니다.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셋이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불빛이 멈췄습니다. 바위 위에 불빛이 고정되었어요. 소녀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움직였어요.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속은 건지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우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의료 담당자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총소리도 멎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간신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소녀의 발목이 걷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맨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의료 담당자가 소녀의 발을 만져봤습니다. 동상 초기 증상이었어요. 이대로 밤새 걸으면 발가락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날이 밝으면 추격이 본격화될 테니까요. 헬기가 뜰 수도 있었습니다.
산을 수색하면 흔적을 찾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눈 위의 발자국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의료 담당자가 결정했습니다. 계곡 아래 개울을 따라가자고. 물속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개울물은 얼어있지 않았어요. 수온이 영상 2도 정도였을 겁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뼈까지 시린 추위가 올라왔지만 발자국을 지우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셋이 개울물 속을 걸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이었어요. 소녀는 제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등이 젖었고 몸이 떨렸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소녀의 것인지 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개울이 끝나는 지점에서 산길로 올라왔을 때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어요. 의료 담당자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평양 외곽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시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너 개가 산 능선을 훑고 있었어요. 수색대가 확대된 거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평양 외곽을 거쳐 기차를 타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했어요. 수색대가 산을 훑고 있으니 평지로 내려가면 바로 잡힌다고요. 대신 산길만 타고 북동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오래 걸리고 더 위험하지만 사람이 없는 길이었어요. 이틀 밤을 걸으면 함경도 접경 지역에 닿을 수 있다고요. 이틀 밤을 걸어야 한다는 말에 소녀가 제 등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밤은 산 능선을 따라 걸었어요. 의료 담당자가 앞서 걸으며 길을 찾았고 저는 소녀를 데리고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의 발에 의료 담당자가 가방에서 꺼낸 거즈를 감아주었어요. 신발 대신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거즈가 젖고 찢어졌지만 맨발보다는 나았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능선에서는 바람을 막을 것이 없었어요. 얼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새벽녘에 버려진 산막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지붕 반이 무너져 있었지만 벽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낮 동안 숨었어요. 의료 담당자가 가방에서 군용 비스킷 4개를 꺼냈습니다. 그게 가진 식량의 전부였어요. 하나를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비스킷 한 조각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발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어요. 발가락 끝이 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의료 담당자가 소녀의 발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체온으로 녹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거라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녀들에게 주사를 놓고 기록을 관리하면서 매일 밤 양심에 찔려왔을 거라고.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소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의료 담당자가 번갈아 업었어요. 43kg이 39kg을 업고 산길을 가는 건 두 번째 밤에는 첫 번째 밤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이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머리핀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의료 담당자가 멈췄어요. 앞에 마을 불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접경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마을 입구로 혼자 내려갔어요. 저와 소녀는 산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잡힌 걸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간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데 3시간째가 되었을 때 덤불 사이에서 소리가 났어요. 의료 담당자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조건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원래 약속한 금액으로는 2명만 데려갈 수 있다고, 셋은 안 된다고, 1명을 줄이라고. 의료 담당자는 자기가 남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제게 내밀며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함께 나가자고 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갈 곳이 있다고. 다른 루트를 아니까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너라고.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다른 루트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산에서 혼자 남으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셋 다 죽으니까요. 의료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소녀의 발을 한 번 더 만져봤어요. 그리고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돌아서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브로커가 있다고 했던 반대 방향이었어요. 수색대를 자기 쪽으로 끌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녀의 손을 잡고 브로커에게 걸어갔어요.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그리고 총성, 한 발, 2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 능선 위에 손전등 불빛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의료 담당자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 총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분의 소식은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마을 외곽 폐가 안에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저와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군복 차림도 아니고 민간인 옷도 아닌 어중간한 복장이었습니다. 브로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돈을 가져왔느냐고. 의료 담당자가 미리 보낸 돈이 있다고 했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1명 몫이라고 했습니다. 2이면 더 내야 한다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한복 하나뿐이었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주머니가 있을 리 없었어요. 브로커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소녀를 두고 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소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머리핀. 저는 한복 안쪽에서 나비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실을 뜯어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를 사용해서 실을 끊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나비 머리핀이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수연이의 머리핀.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그 머리핀을 봤어요. 처음에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플라스틱 머리핀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브로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머리핀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비 날개 안쪽에 작은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수연이도 몰랐을 겁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요. 브로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얼굴이었어요.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2 사람이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2 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 마크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해요. 수연이의 엄마가 시장에서 500원 주고 산 머리핀에 왜 그런 마크가 있었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어쩌면 수연이의 가족에게도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 머리핀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 그건 확실합니다. 브로커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몇 시간을 달렸어요. 옥수수 자루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몸이 부딪혔고 자루에서 나는 먼지가 코를 막았어요. 소녀가 제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아프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고마웠어요. 트럭이 멈췄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폭이 120m는 되어 보였습니다. 표면에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온이 영하 2도쯤이라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5분 이상 물에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했어요. 저와 소녀는 강변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뼈를 깎았어요. 한복은 젖어 있었고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제 체중이 38kg이었어요. 소녀는 그보다 더 가벼웠을 겁니다. 이 몸으로 영하 2도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어요. 의료 담당자가 목숨을 걸고 지킨 기록들이었습니다. 젖으면 안 되었어요. 이 종이들이 수연이의 증거였으니까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발짝을 내디뎠어요. 얼음이 깨지면서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가 수축하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소녀가 중간에 비틀거렸어요. 저도 같이 기울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찼어요. 서류 가방을 든 팔이 떨렸습니다. 머리 위로 든 손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60m쯤 왔을 때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왔습니다. 허리를 부딪혔어요. 균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소녀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39kg의 소녀가 38kg의 저를 잡아준 거였습니다. 서로를 잡지 않으면 둘 다 떠내려갈 상황이었어요. 80m, 90m, 100m.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허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발이 돌밭을 밟았을 때 저는 그게 중국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에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도 옆에 쓰러졌어요. 둘 다 젖은 한복 차림으로 돌밭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젖은 손으로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머리핀은 브로커에게 줬으니 없었어요. 하지만 서류 가방은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들고 있었으니 젖지 않았어요. 수연이의 기록이 살아 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소녀들의 기록이 살아 있었어요. 건너편 강둑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어요. 그 사람이 뛰어와서 담요 2장을 덮어줬습니다. 담요가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하실의 1.5평 독방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수연이의 빈 침대를 봤을 때도 참았는데, 총소리를 들었을 때도, 개울물을 걸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담요의 온기에 무너졌어요. 소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 같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소리 내지 말 것, 울지 말 것, 웃기만 할 것. 저는 소녀를 안았습니다. 젖은 한복길이 부딪혔어요.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는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비 머리핀은 브로커에게 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빈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수연아, 나왔어. 약속 지킬게. 너를 세상에 알릴게. 그 빈손 위로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의 나비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오기까지 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제3국을 거쳐 한국 땅을 밟기까지 강을 건넌 뒤로도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도착한 뒤의 일입니다. 한국에 온 뒤 저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5년 만에 14호가 아닌 은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누군가 은서 씨라고 부르면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은서라는 걸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번호로 불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함께 강을 건넌 소녀도 살아남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가락 2개를 잃었지만 살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저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명절이면 둘이 밥을 먹고 생일이면 둘이 케이크를 사요. 가끔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그 아이도 새벽에 깨거든요. 저처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한국에 정착하고 얼마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지킨 서류 봉투를 들고요. 기자회견장에 마이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번호, 날짜, 상태, 정상, 관찰, 격리, 처리. 30명이 넘는 소녀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친구의 기록이라고. 7번. 수연이라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나비 머리핀은 브로커에게 줬으니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한국에 와서 시장에서 산 나비 머리핀을 놓았어요. 흰색 플라스틱 나비. 수연이 것과 똑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500원이었어요. 수연이 엄마가 사줬던 것과 같은 값이었습니다. 그 머리핀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여기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연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수연이를 봤어요. 봉고차 안에서 제 손을 잡던 14살의 수연이, 사물함 위에 머리핀을 올려놓던 수연이, 밤에 이불 속에서 작게 울던 수연이, 도망가자고 입모양으로 말하던 수연이, 수연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1.2cm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를 그곳에 보낸 아버지의 전우는 결국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알려진 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수연이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30명이 넘는 소녀들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디 있었는지 끝내 모르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의료 담당자는 소식이 없어요. 그 총소리 이후로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신지 그곳에 묻히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지킨 서류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것만은 그분도 아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어디에 계시든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뜹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잠에서 깨면 천장을 봅니다. 시멘트 천장이 아니라 하얀 천장이에요. 창문이 있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요. 그때야 알게 됩니다.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저는 나왔다는 걸. 침대 옆 탁자에 나비 머리핀이 있어요. 시장에서 500원 주고 산 흰색 플라스틱 나비.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연아, 오늘도 살아있어. 약속 지키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남아있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번호로 불리고 있을 소녀들이 있어요. 주사를 맞고 기억을 잃고 있을 소녀들이 있습니다. 뒷산 언덕에 묻힐 소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나왔으니까요. 수연이가 저를 살려보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나비 머리핀 하나 들고 두만강을 건넌 소녀가 여기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소녀 옆에 수연이가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라도요.